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탱자나라 공영방송입니다. 당신이 세운 대한민국, 우리가 지킬 대한민국, 무너진 상식이 복원되는 그날까지 탱자나라 공영방송은 계속됩니다. 탱자나라 공영방송을 시작합니다.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1977년 10월 18일에 만이산효녀라는 첫 편이 방송된 이래 1989년 10월 3일에 578번째 작품인 외장녀로 마무리될 때까지 12년 동안 방영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설의 고향을 보기 위해 직장인들은 퇴근을 서둘렀고 가게문도 일찍 닫혀 거리가 한산해지기도 했답니다. 아이들은 피범벅인 귀신 모습에 잠을 설치고 이불 속에서 떨면서도 기어코 TV 앞에 죽치고 앉아 전설의 고향이 방송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절 전설의 고향에서 흘러나오는 괴담에 겁먹고 놀라면서도 울고 웃으며 그렇게 카타르시스를 느꼈답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대한민국은 전설의 고향 따위는 감히 이름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할 차원의 괴담 국가입니다. 확실히 현실의 세계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2006년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할 때의 일이죠. 머리띠를 둘러매고 공사를 막아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도롱뇽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천성산 터널이 뚫리면 도롱뇽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1년 넘게 중단됐습니다. 천성산 터널이 뚫리고 KTX가 경부고속철도를 달리고 있는 지금 어떻습니까? 천성산 늪 도롱뇽들은 오늘도 여전히 안녕하십니다. 자,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아주 거셌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모차 시위 부대가 등장했습니다. 5월 2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시위 현장은 여중생들로 넘쳐났죠. 동방신기 오빠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 걸려 죽으면 어쩌냐, 그러니 지켜줘야 한다며 모여든 여중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촛불 소녀들입니다. 뇌송송 구멍탁, 이들이 내걸었던 괴담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 걸렸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 애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당한 게 2010년 3월 26일의 일입니다. 10년이 지났거늘 천안함 괴담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붉은 멍게 괴담이 있습니다. 천안함을 피격한 어뢰에서 발견된 붉은 물질이 동해안에만 서식하는 붉은 멍게라는 겁니다. 동해안에만 서식하는 붉은 멍게인데 어찌 서해안에서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에 붙어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 어뢰가 천안함을 공격한 게 아니다. 대충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붉은 물질은 붉은 멍게는커녕 생물체조차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요. 그나마 이 괴담은 증거가 워낙 분명하니 사과한다는 보도라도 냈습니다. 2017년에는 성주 참외 괴담이 돌았습니다.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성주 주민들은 모조리 암에 걸리고 뇌종양이나 백혈병에 시달리며 애도 낳지 못할 뿐더러 꿀벌이 사라져 참외도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빨갛고 노란 가발을 뒤집어 쓰고는 탬버린을 치며 춤을 추면서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 라는 노래까지 불러댄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사드 전자파의 꿀벌이 사라져 참외도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성주 주민들은 애도 낳지 못할 뿐더러 모조리 암에 걸리고 뇌종양이나 백혈병에 시달리면서 사드 전자파의 몸이 튀겨지고 있나요? 사드 기기 주변의 전자파 평균값은 인체에 해롭다는 기준치의 2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몸이 튀겨지려야 튀겨질 리가 없는 수준의 전자파인 거죠. 물론 쉬쉬하면서 지난 4년간 감춰왔지요. 자, 참외는 또 어떻습니까? 2021년 성주군의 참외 매출액은 5,534억 원입니다. 성주군에서 본격적으로 참외를 재배하기 시작한 지난 50여 년 중 가장 많이 팔았답니다. 우주소년 아톰이라는 일본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방송되었습니다. 아톰은 로봇입니다. 10만 마력의 힘과 7가지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나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언제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톰은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는 배고픈 사람처럼 힘을 못 쓰지만 에너지가 차면 활기찬 미소를 띠며 주먹을 움켜쥐고 날아오릅니다. 이럴 때면 꼭 흘러나왔던 주제가가 있습니다. 과학의 힘, 정의의 승리, 우주소년 아톰. 아톰을 날아오르게 한 에너지원이 원자력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주제의 작품에는 의뢰 공상과학 만화 영화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우주소년 아톰이 더는 공상과학 만화 영화가 아니게 된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대한민국에는 탈원전이라는 괴담까지 등장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이 괴담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원전 재난 영화라는 판도라를 관람한 게 계기가 되었다지요. 영화를 보며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다. 전 국민이 모두 봤으면 하는 영화라며 격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도라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 괴담을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나섰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기념식에서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라고 했습니다. 탈원전이라는 괴담을 사실인 양 날조하기 위해 경제성을 조작하는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멀쩡한 공무원이 죽을래 과장이 되었고 신내림을 받았다는 서기관마저 등장했습니다. 탈원전 괴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했습니다. 이 원전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아시나요? 한국전쟁으로 산업기반 시설이 모두 폐허로 변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3분의 2 이상을 의존하던 전력 공급마저 차단되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찾은 답이 원전이었습니다. 원자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정부 조직을 만들고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2를 들여온 것도 이 무렵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의 60달러에 불과했던 시절에 원전을 연구하고 현장에 투입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 사람당 6,000달러를 지원하면서 미국으로 혹은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인재들이 돌아와서 연구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한국형 원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원전 선진국가들이 개발한 3세대 원전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한국형 원전 APR-1400, K-팝이니 심지어 K-방역이니 하며 무엇에든 K자를 붙이기 좋아하던데 APR-1400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K-원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제작하고 퍼뜨린 탈원전이라는 괴담으로 채 5년도 되지 않아 이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한 것입니다. 유형 무용으로 발생한 손실이 수백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탈원전이라는 괴담을 제작하고 퍼뜨린 장본인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이르자 느닷없이 한국 원전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 라고 했습니다.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라며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괴담의 신기원을 창출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씨입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14년 세월호 괴담이 있습니다. 이 세월호 괴담에 대해서는 워낙 해야 할 말이 많기에 따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만은 드려야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던 날 팽목항을 찾아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572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막상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기 직전까지도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이야말로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는 자백입니다. 왜냐고요?
괴담을 진짜로 만들려는 조사가 결코 진실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괴담은 괴담이기 때문에 괴담이 팩트라는 증거가 나올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진상조사를 멈출 수 없는 까닭은 명백합니다. 그 아이들을 볼모로 누군가를 악마로 만들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괴담 국가입니다. 이런 괴담은 우연히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으로 조직적으로 만들어져 퍼뜨려집니다. 우선 스토리를 창작해냅니다. 지식인이라거나 언론이라는 매체가 등장합니다. 그러고는 귀가 구리거나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자들을 증인으로 캐스팅합니다. 이들을 법률적으로 대리할 변호사들도 무대 위에 오릅니다. 캐스팅된 증인들은 맡겨진 배역에 따라 허위와 거짓을 쏟아냅니다. 이 허위와 거짓을 그럴싸하게 각색하고 부풀려서 대중의 눈과 귀에 퍼붓습니다. 이렇게 퍼부어진 허위와 거짓에 대중의 의식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대중은 분노합니다. 대중은 의뢰의 정의감에 불탑니다. 괴담의 스토리를 창작해서 퍼뜨린 자들은 대중의 정의감을 자기들의 정략적 목적에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대중은 농락당했지만 결코 자신이 농락당했다고 여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괴담은 완성됩니다. 괴담을 퍼뜨린 자들은 잭팟을 터뜨립니다. 설마 그럴 리가. 옛말 그런 게 없다고 확실히 사람 잡는 게 설마입니다. 독일을 떠올려 보시죠. 독일은 철학의 나라입니다. 라이프니츠, 칸트, 피테, 헤겔, 니체, 베버 등등의 위대한 철학자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거창한 비판의 체계를 설계한 칸트와 웅대한 관념의 체계를 완성한 헤겔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일이 어찌 히틀러와 나치 같은 집단이 집권하도록 방치했을까요? 아시다시피 나치는 선거를 통해 집권했고 철학의 나라 독일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당시를 살았던 독일인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홀린 듯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심에 괴벨스가 있습니다. 1933년 나치 독일이 집권하자 국민계몽선전부 장관을 맡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나치 독일의 2대 총리이자 독일의 25대 수상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탁월한 능력으로 선전, 선동 분야에서는 제왕의 경지까지 올랐다는 평가를 받지요. 역사상 가장 악랄한 범죄자 괴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대중이란 작은 거짓말보다는 더 큰 거짓말에 속는다. 거짓말일수록 과감하고 과장하게 반복해서 말하라.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이랬던 것입니다. 독일인들이 무엇인가에 홀린 듯 했다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괴벨스 같은 캐릭터의 인물을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아고입니다. 오셀로에게 아내인 데스데모나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불어놓고 그래서 오셀로가 아내인 데스데모나를 죽이게끔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부추게 된 계략. 이 계략을 짜낸 작자가 이아고입니다. 대사의 한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아고가 말을 하죠. 부인에게 올라탔다고? 그게 좋겠군요. 오셀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같이 잤다고? 그녀를 올라탔다고? 오셀로는 실신하여 쓰러집니다. 그때 이아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약발이 먹히는군. 약이여 효력을 발휘하라. 남의 말 잘 믿는 바보들은 걸려들게 돼 있어.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보다 베르디의 오페라 오셀로에 등장하는 이아고는 그야말로 악 중의 악입니다. 이아고의 악마 같은 성격을 드러내는 노래가 그 유명한 나는 악의 신을 믿는다 입니다. 셰익스피어고 베르디고 잘 모르겠다는 분이라면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에 등장하는 앵무새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당 자파의 부하입니다. 항상 자파의 어깨에 앉아있죠. 나무위키는 이 앵무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앵무새치고는 굉장히 똑똑한 축에 속하며 인간의 언어를 대단히 능숙히 구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인간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이로운 지능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성대모사에도 능해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든 간에 흉내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앵무새가 이하고입니다. 이런 이하고보다 더 이하고스러운 게 괴벨스입니다. 확실히 현실의 세계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법이죠. 대한민국에도 괴벨스의 비밀에 해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입니다. 사각형과 원이란 무엇인가? 결국 단어에 지나지 않아서 비록 왜곡된 사실을 담은 단어라 해도 반복하고 반복해서 귀에 심으면 대중들 마음속에는 점차 진실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논리. 손석희 씨가 앵커 브리핑에서 괴벨스를 인용하며 뱉어낸 말입니다. 손석희 씨야말로 자신의 말 맞다나 사각형을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괴벨스가 얘기한 충분한 반복, 아니 차고도 넘치는 반복을 무기로 삼은 사람입니다. 바로 태블릿 PC가 그렇죠. 손석희 씨는 순실의 시대라고까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전문에는 태블릿 PC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헌법재판소는 태블릿 PC와 관련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PC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증거 능력 따위라고는 하나도 없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태블릿 PC는 사각형을 원으로 만들고자 손석희 씨가 반복하고 반복해서 사용한 무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치도 숨겨놓은 무엇인가가 있는 듯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사용한 무기가 세월호 7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놓은 무엇인가가 최순실이고 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 국정을 농단했다는 듯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사용한 무기가 태블릿 PC입니다. 손석희 씨 스스로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바로 그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공동 정권을 만들었다던 비선 실세의 존재, 그 꼼짝없는 증거가 담겨 있었던 태블릿 PC, 온갖 의혹을 부정해온 대통령의 사과를 끌어냈고 결국 탄핵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 작은 태블릿 PC는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온 나비효과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현란한 말솜씨입니까? 대통령과 공동 정권을 만들었다던 비선 실세의 존재, 그 꼼짝없는 증거가 담겨 있었던 태블릿 PC라 해놓고는 그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다니요. 손석희 씨의 견줄 만큼 언변에 능한 인물이 있습니다. 스킬러.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돼지입니다. 그러고 보니 언변에 능한 인물이 아니라 돼지군요. 스킬러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작은 돼지로 양볼은 토실토실하고 두 눈은 초롱초롱하며 동작에 민첩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졌다. 뛰어난 달변가로 어려운 문제를 논할 때는 이리저리 껑충대며 꼬리를 마구 흔드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어쩐지 스킬러의 말에 설득력을 더했다. 스킬러는 검은색도 흰색으로 믿게 만들 만큼 언변에 능하다고 동물들은 말했다. 셰익스피어와 베르디의 이하고가, 조지 오웰의 스킬러가, 그리고 역사 속의 괴벨스가, 아울러 지금의 손석희가 그 뛰어난 언변으로 능숙하게 프레임을 짜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네모난 사각형이 아니라 동그란 원이라고 믿게끔 만들 프레임입니다. 우선 민심이라거나 국민 정서라는 기준을 날조합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 네 편과 내 편을 갈라냅니다. 이때 흔히 써먹는 말이 정의입니다. 사실 정의로운 말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더러운 세상이다, 권력은 추악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충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태블릿 PC 봤니? 정말 더러운 세상이다. 태블릿 PC 봤니? 정말 추악한 권력이다. 태블릿 PC 봤니? 알고 보니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세상을 더럽게 만들 집단에 붙어먹을 셈이냐, 추악한 권력에 빌붙어 살 작정이냐며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에서야 주인공이 홀로 수십 명의 악당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끼게 되죠. 이를테면 17대 1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1997년에 개봉한 비트라는 영화에서 환규라는 배우로 출연한 임창정 씨가 날린 멘트로 유명하죠. 작년에 내가 17대 1로 싸우다가 허리를 삐끗했지. 그러나 현실에서는 17명과 홀로 싸울 1인이 되겠노라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되도록 어느 한편에 붙어야 할 상황이 오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선택을 결심할 때가 되면 일단은 17명 중에 하나가 되어 무리를 짓고 보는 게 현명합니다. 그런 결정을 탓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 모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이아고가, 스큘러가, 그리고 괴벨스가 속삭입니다. 너 혼자만 남았어. 너 혼자 저 17명을 상대할 테야? 뭐 이런 거죠. 너는 아직도 태블릿 PC 못 봤니? 다른 사람은 다 봤는데 너만 못 본 거야. 혹시 내가 17명에 속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서둘러 17명 중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는 광기와 결합합니다. 공포와 광기가 결합해서 무리를 이룬 17명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홀로 남은 한 명을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래는 17명의 무리가 악당들이었는데 이제 홀로 있는 저 한 명이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17명이라는 선한 무리에 맞서 싸우는 한 명의 악당이라는 프레임이 세워집니다. 차마 양심에 찔려서 하기 어려운 일도 무리지어 있을 때는 훨씬 쉽습니다. 집단의 에너지는 놀라운 잠재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어리석고 비열합니다. 육체적으로야 죽이지는 않더라도 영혼을 탈탈 털린 산송장으로 만드는 것 따위야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집단 지성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이렇게 파시즘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5%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이런 광기가 날조해낸 결과입니다. 광기와 살기 그리고 사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후 우리는 남쪽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2018년 9월 19일 오후 10시 25분 평양 능라도 5일 종합경기장 15만 명의 평양 시민이 동원된 이 자리에 빛나는 조국이라는 대집단체조가 펼쳐졌습니다. 해솟는 백두산으로 시작되는 빛나는 조국은 사회주의 우리집, 승리의 길, 태동하는 시대, 통일 삼천리, 우리에겐 위대한 당이 있네 등으로 짜여 있습니다. 조선신보는 빛나는 조국을 일컬어 북한의 70년 역사를 1시간 반여의 시간으로 형상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빛나는 조국을 김정은과 함께 관람한 문재인 씨는 감격에 겨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더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 70여 년의 역사는 부정되었습니다. 그뿐이던가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반란을 일으켜 농장을 차지할 때만 하더라도 동물들은 분명 풍요로운 삶을 꿈꿨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나요? 처단해야 할 적이라더니 그런 적이었던 사람처럼 행동하며 특권을 누리는 돼지 무리를 무기력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라는 돼지들에게 인간이 농장주였던 시절보다 더한 착취를 당하다 죽습니다. 특히나 복서의 죽음이 쓰인 장면은 뭐라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복서는 말입니다. 코 밑에 2개의 하얀 줄무늬가 있습니다. 다른 말 2~3마리를 합칠 정도로 힘이 셉니다. 외양간의 전투에서 용감히 싸워 동물 영웅 1등 훈장을 받았고 풍차 건설 때에도 가장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죽 돼지대장인 나폴레옹을 믿고 따랐기에 복서의 좌우명은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입니다. 이 복서가 채석장에서 쓰러졌을 때 나폴레옹이 한 짓이 무엇이었던가요? 병원에 보낸다더니 위스키 한 상자 값에 복서를 도살장에 팔아버린 겁니다. 입만 열면 촛불혁명 정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서민 경제를 박살냈고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자를 쏟아냈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4인 가족, 13평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민생, 시간급 10,000원의 급여를 받는 공공근로 일자리, 그러면서 때때로 날았던 빚내서 우리 국민 소고기 국거리 사 먹게 했다고 대통령만 흐뭇해하는 경제, 국민을 배급받는 줄에 익숙해지게끔 몰아갔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봉급사회에서 배급사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국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맞군요. 광기와 살기 그리고 사기로 가득했던 남쪽 대통령 5년의 시기를 간신히 넘겼더니 이제 망나니에 칼을 쥔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광기와 살기, 사기 사이에 신기와 엽기마저 더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동물농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세상을 이리 만든 것은 분명히 나폴레옹과 스큘러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과 그 친위 세력들은 어찌해서 그토록 마음껏 횡포를 부릴 수 있었을까요? 대단히 비참하게도 복서가 앞에서 이끌었고
양의 무리가 뒤에서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스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노우볼은 처음부터 존스와 한편이었습니다. 외양간 전투 때 스노우볼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패배시키려 했는지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복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스노우볼은 외양간 전투 때 용감하게 싸웠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스킬러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은 단언하셨소. 스노우볼이 처음부터 존스의 첩자였고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단언하셨소. 그러자 복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죠. 나폴레옹이 그렇다고 하면 그건 분명 맞는 거겠죠. 혹시 우리 모두가 복서는 아니었을까요? 동물농장에 소와 닭과 오리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불평을 할 때마다 나선 게 양의 무리였습니다. 양들은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라고 외치면서 분위기를 제압했죠. 그러다 스킬러가 뒷발로 서서 마당을 거닐고 두 발로 선 나폴레옹의 앞발에 채찍이 들려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마치 세상에 거꾸로 뒤집힌 것 같았던 동물들이 항이라도 하려던 참이었죠. 바로 그때 무슨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양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네 발도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이 장면을 두고 조지 오웰은 이렇게 썼습니다. 외침은 쉼없이 5분간 계속되었다. 양들이 잠잠해졌을 때는 이미 돼지들이 농가로 돌아가 버린 뒤라 동물들은 항의할 순간을 놓쳐버렸다. 그날 이후로 앞발에 채찍을 들고 농장 일을 감독하는 돼지들의 모습이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날 이후 동물농장에는 단 하나의 계명만 남았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혹시 우리 모두가 스킬러가 시킨 대로 합창하는 양들은 아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탱자나라 공영방송입니다. 당신이 세운 대한민국, 우리가 지킬 대한민국, 무너진 상식이 복원되는 그날까지 탱자나라 공영방송은 계속됩니다. 수신료는 없습니다. 맛보기 하나. 우리는 역대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아니면 역사상 가장 악랄한 범죄자로.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면서 괴벨스가 일기장에 적어놓은 말입니다. 괴벨스는 역사상 가장 악랄한 범죄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괴벨스를 인용하며 흉내내기에 나섰던 그 사람.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에게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날 과천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더니.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훗날 조주빈의 친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무너진 상식 또한 이렇게 복원될 것입니다.